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세종대왕의 왜곡에 대응하는 영상 세 번째입니다. 저는 조선의 성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성리학적 신분제도, 그리고 성리학적 중국 중심의 세계관, 사대주의, 그리고 위정, 척사. 위정, 정도는 성리학이죠. 척사, 사악한 걸 배척하죠. 뭐가 사악하죠? 성리학 이외의 학문 종교 사상은 모두 다 사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척함으로 인해서 기술 문화가 침체되고 부국강병하지 못했던 조선 후기를 바라보면 당연히 성리학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리학에서도 박수 쳐줄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성리학적 통치념인 민본주의,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예전이 아니죠. 고조선의 건국설화에 당군 할아버지 홍익인간 이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건 인본주의예요. 근데 정도전이 실제로 꿈꿔왔고 세종이 실현했던 성리학적 통치념 민본주의는 이거 진짜 멋있는 겁니다. 정근대 사회에 도대체 어떤 국가가 그 나라 국시가 민본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민본적 통치념을 세종이 왜 실현했는가를 우리는 공부하고 배워왔는데, 자, 지난 시간에 노비종모법이 완전히 왜곡돼서 잘못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하나 갈게요. 세종이 부민 고소금지법, 다시 이야기해서 지방의 백성들이 수령이 큰 잘못을 했을 때도 그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피지배층의 삶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사료라는 걸 해석할 때 해석은 자유죠. 그러나 있는 사료도 모른 척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사료만 끄집어내가지고 왜곡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특히 이용훈을 비롯한 낙성대 연구소라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낙성대 경제연구소고 그들이 경제학자들이다 보니 통계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통계 해석을 할 때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는 것, 그런 것도 역시 왜곡이거든요. 그거 아주 잘합니다. 그럼 이 부민고소금지법을 세종이 어떻게 시행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 전체 지방 세력가의 흐름까지 언급하려면 너무 길어질까요, 피디님?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지방 세력가 중에 왕권을 이어갈 만한, 물론 여러분 정근대 시대, 뭐 삼국시대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세력들, 통일신라 말기의 호족들, 그 호족들 때문에 나라가 사분오열됐으나 그 호족을 끌어안은 왕건이 고려로 우상국을 통일했단 말이죠. 왕건 입장에서는 이 지방 세력과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심관제도, 제가 지금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여기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기인제도, 결혼정책, 사성정책, 호족들을 끌어안고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광종 때, 다 아셔야 될 텐데, 광종이 꽝 하고 나타나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여 호족들이 되고 있는 사병을 자유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병들의 힘이 약화됐죠. 군사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6대왕 성종 때 12목이 설치되고 목사라는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호족은 향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지방의 호족이란 말을 쓰죠. 저 고향 광주에 가도 막 호족 같은 집단들이 좀 있단 말이죠. 지역에 가면 다 그런 호족 같은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부터 향리라고 불렸는데 이 향리가 군사력은 없지만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 행정구역 말단까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말단 행정구역을 석현이라고 하는데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석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천민 집단 거주지라고 해석되었지만 지금은 신분이 자유민이지만 조금 하는 일이 천하다, 실양 역천인들이 산다라고 하는 향소부곡, 고려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석현과 향소부곡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향리가 직접 조세를 수취하고 그 지역에 짱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리는 고려말까지 계속 가요. 그런데 여러분, 고려말 가면 권무세족이라는 엄청난 세력가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권무세족들은 중앙에서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노비를 데리고 그 농장을 경영하면서 그 권무세족의 대농장은 산천과 하천을 경계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 권무세족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음서라는 것을 통해서 중앙정계로 진출하는데요. 고려말 신진사대부
출신이 어디냐면 지방의 향리들입니다. 그 향리들이 과거라는 시험을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진 4대부는 향리 출신이다. 그 신진 4대부들 중에 일부는 조선 건국 역성혁명을 찬성했고 거의 대다수는 고려 왕조 유지를 주장합니다. 그 소수의 신진 4대부가 역성혁명하자 정도전, 조준, 권근, 남은, 윤소정 등과 함께 이성계가 나라를 만든 거고, 조선왕조 개국을 반대했던 온건파 4대부는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사람들은 많이 죽었겠죠. 지방에 낙향합니다. 그들이 그냥 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여러분, 이성계가 왕이었고 이방과가 왕이었고 이방원이 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지방민을 제대로 감시하기에 조선 태종 이방원이 팔도 체제를 정비하고 관찰사를 내려보내고 그 밑에 부, 목, 군, 현 쪼개가지고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지방관 제도를 정확히 잘한 거죠. 자, 그리고 세종 때가 됐습니다. 갑자기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1420년에 제정됩니다. 세종이 왕이 된 지 2년 만이죠. 근데 세종도 고민하다가 이건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수령을 고발하는 건 문제도 안 되지만 당시 일반 백성들의 거의 리더격인 지방의 향리들은 아직도 조선 왕조 건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재벌 정도 되고 조선 왕조를 바라보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는 두문불출했던 친구들이 수령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고려는 행정구역 말단까지 지방관을 파견했고 완벽한 중앙 집권적 시스템으로 지방을 통치하려고 했던 게 실패했던 반면에 조선에서는 그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종이. 수령의 권한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향리들 입담으로 그래서 부민고소금지법을 받아들입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다른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되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또 고려랑 다릅니다. 왜요? 여러분, 고려는요 5도가 있었는데 5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됩니다. 근데 이 안찰사는요 풍계가 종 6품밖에 안 돼가지고 안찰사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6개월 임기고 순찰만 도는데 실제로 다른 지역의 지사라든지 군수가요 이 안찰사보다 풍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안찰사가 오면 기염둥이 이리 와 술 한잔 대접하면서 너 중앙에 가서 잘 보고해 이 정도였습니다만 조선란 나라는 관찰사가 내려가서 수령들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서 이걸 포평고가제라고 하는데 1년에 2번 이상 주상전하에게 중앙정부에게 각각 수령들의 성적을 매겨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종은 부민고소금지법을 만들면서 그 수령들이 똑바로 일을 하게끔 감찰관, 쉽게 이야기하면 암행어사의 전신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려가서 꼼짝 못하게 수령들을 감시합니다. 여러분들 세종 때 정말 여러분이 어디서 기록에서 찾아낼 만한 탐관오리가 있던가요? 이래도 세종의 부민고소금지법이 잘못됐습니까? 자, 부민고소금지법 가지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주인고소금지법을 찾아냅니다. 이건 얼핏 보면 진짜 세종께서 왜 이런 악법을 만들었을까? 무슨 말이냐?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세종의 정책 맞죠? 근데 이게 1422년입니다. 아직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습니다. 세종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군사와 인사의 정책만큼은 태종 이방원이 결정했습니다. 허조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조를 들여다보면 허조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조판서, 모든 직을 다 경험했지만 아주 대표적인 이조판서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황이나 맹사성 같은 정승이 황희 같은 경우 재상직만 20몇 년을 하죠. 허조 같은 경우는 이조판서직만 10몇 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판서직까지 해가지고 그 허조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고 평생을 옷 두 벌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집에 주인 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노비가 수십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노비들이 새롭게 주인이 된 젊은 아가씨들을 단체로 윤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허조가 세종에게 가서 주인 고소 금지법을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세종은 나는 그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조가 이제 곧 죽을 날을 얼마 놔두지 않고 있었던 태종 이방원에게 가서 울면서 제발 노비고소 금지법을 지금 현재 세종 주상 전하께서 받아들이시려고 하지 않으니 태종 상왕 전하께서 좀 이 법을 통과시켜 주십사. 태종 이방원이 이 법을 통과시킵니다. 아니, 이영훈을 비롯한 세종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태종 이방원이 노비종부법을 시행해서 노비 숫자는 줄이려고 했지만 세종이 노비종부법을 시행해서 노비 숫자를 늘렸다라고 태종은 띄우고 세종은 깎아내리면서, 왜 주인고소금지법은 태종이 명령을 내린 거나 다름없는데, 물론 당시 군주가 세종이었기 때문에 세종에게 책임을 물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세종은 정확하게 그 법이 제정되고 4년 후에 노비 구살 금지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TV나 드라마가 정말 잘못 왜곡돼서 알려진 게, 내가 진짜 열이 받아서 조선의 노비와 일본의 평민의 삶을 비교하는 영상까지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멍석 말아가지고 막 노비들 두드러 패고, 최근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션샤인, 그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주인이 노비를 때려 죽였는데 몰래 입 다물어 버리면 그 죽은 노비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다른 노비들이 그 노비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의 수령까지 처벌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곡돼서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노비는 분명히 서양의 노예와도 다른데, 이건 내가 노비를 가지고 따로 한번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은 이제 다 했습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세종 입장에서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지방에서 아직도 조선에 반대하는 지방 세력가들이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수령을 바보 만들 우려가 있으니, 왕의 통치가 유교적으로 성리학적 민본 통치가 지방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게 왕의 입장이기 때문에 부민고소금지법은 자신의 의지로 통과시켰지만, 주인고소금지법은 태종 이방원이 통과시켰고, 노비구살 금지법을 통해서 주인이 노비를 죽이면 사형에 처하겠다는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노비를 보호하려고 했던 군주가 세종이었다는 말씀으로,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이 영상을 끝내기 전에 사료를 통해서 세종이 얼마나 노비들 한 명 한 명까지 사랑하셨는지 사료 보시고 여러분은 화면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